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뉴욕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3대 지수 흐름을 보시면은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많이 밀린 건 아니고 최근에 좀 급하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조정 정도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파월, 그리고 두 번째가 정유가 되겠는데요. 우선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필요하다면 제약적인 수준까지 긴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제약적인 수준에 대한 것을 50bp, 그러니까 25가 아니라 더 크게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한 40%의 가능성으로 5월 FOMC 때는 50bp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봤었는데 지금 한 2, 3일 사이로 30, 40, 50%까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에 2.1에서 2.3까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나와주면서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전이 되면 또 경기 침체로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이 장단기 국채 금리가 되겠는데요. 이 차이도 더욱더 좁혀지게 되면서 시장에 부담을 키웠던 하루였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정유와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 이어서 지금 유럽에서도 러시아산 석유를 지금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국제 유가가 110달러를 다시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유가가 되겠는데요. 지금 EU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합의가 안 나기는 했는데 지금 원유를 수입하지 않는 것을 찬성하고 있는 국가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현지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 내에서도 원유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띄었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별 그리고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한 1%에서 많게는 2% 이상의 평균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간밤에는 그야말로 약간 쉬어가는 가운데 에너지에만 완전히 쏠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에너지 쪽은 말씀드렸던 러시아 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니까 소재도 덩달아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강했던 것이 경기 소비재가 되겠는데요. 지금 자동차 섹터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업종들은 약간은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는 이 디즈니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동반 하락했습니다. 자,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강했던 것은 원유, 그리고 원자재,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의 혼조 흐름을 보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선 위쪽에 있는 IT와 성장주들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정도만 약간의 상승률을 보여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플랫폼스 이런 종목들은 또 하락을 하게 되면서 혼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성격도 있고요. 또 매파 발언을 했던 파월 의장 발언 때문에 이제 국채 금리가 확 올라가니까 이제 이것에 따른 피해를 보는 것이 기술주들이죠.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개별적인 소식들도 많았었는데요. 우선은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어제 강했는데 간밤에도 강했습니다. 1.7%, 다른 종목들이 흔들릴 때 상대적으로 잘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우선은 증권사 제프리스 쪽에 따르면은 이 전쟁 우려로 인해서 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거 자체는 좀 악재가 되겠는데 지금 테슬라 자체적으로 독일 쪽에다가 베를린 공장을 지금 곧 시동을 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이제 그런 내용으로 조금 더 장 후반에 지금 매수세가 몰린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포드라든지 GM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하고는 좀 다른 방향성으로 움직였었는데요. GM이 2.7% 하락했습니다. GM의 CEO가 지금 전기차 출시를 좀 더 가속화시키겠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지만 결국에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 글로벌 공급망이 좀 더 위험하다 이런 부분이 좀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면서 이날 GM은 거의 3%에 가까운 상당히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이 국채금리가 계속 영향을 미쳤던 것이 대형 IT 쪽보다는 IT 소프트웨어 쪽이 좀 타격을 입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일즈포스가 2.3%, 인투이트가 2.7%, 서비스나우 역시 1.7%의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날은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력을 소프트웨어 쪽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쪽을 보시게 되면 약간의 혼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다시 한번 1.7%, 1.3% 약세의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AMD는 신작과 관련된 신제품과 관련된 호재로 인해서 2.1% 특별한 소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재료가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시장입니다. 자, 다음은 금융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이제 국채금리 때문에 장 초반에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 전강 후약의 패턴을 보여주게 되면서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하락을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장단기 수익률이 좁혀진다는 것도 경기 침체로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포고 시티까지 지금 한 0.5% 안쪽으로 약간의 조정을 받았고요. 이러한 흐름이 또 경제 지표까지 좀 약간은 약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와 관련돼서 이 카드 회사들이 더 하락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했었던 게 버크셔 해서웨이였었는데요. 지금 또 다른 이제 보험사 인수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2% 홀로 상승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과 관련해서 여파를 받고 있는 원자재, 유가, 곡물, 그리고 방위산업, 전체적으로 시세를 간략하게만 보게 되면요. 우선은 방산 종목은 계속해서 전쟁이 길어지니까 긍정적으로 또 올라갑니다. 로키드 마틴 지금 3.2%, 레이시온이 2.4%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정유주들도 대형주 쪽에서는 엑소모빌이 4%의 급등을 보여줬고요. 중소형 쪽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다 한 4에서 5%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또 대표적인 이 밀 생산국이기 때문에 곡물 차원에서도 CF 인더스트리와 모자이크가 거의 10%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광산과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특징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방산 업종 내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보잉인데요. 다른 종목 다 갔는데 보잉만 하락을 했습니다. 또 사고 소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이 동방항공 알고 계시죠? 이쪽 소속 여객기가 중국 남부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종이 문제였습니다. 보잉 737에서 800, 800 사이로 좀 전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전에 사고 났던 비행기는 아니지만 새로운 이제 비행기 기종에서 사고가 났다라는 측면에서 좀 악재가 되고 있고요. 사고가 좀 컸습니다. 총 132명의 승객이 탔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인명 피해가 지금 집계가 되지 않고 있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비행기 파편만 남아있을 정도로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크게 좀 사고가 컸었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보잉이 3.4%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 중국의 동방항공도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6% 이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서비스 업종 내에서 디즈니 보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오미크로 인해서도 중국 쪽에 상해시에서 사흘 연속으로 5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PCR 검사에서도 검사가 되지 않는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다시 한번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디즈니랜드를 열었다가 다시 임시 폐쇄를 했습니다. 재개 날짜가 미정이 되게 되면서 이날 디즈니도 같이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최근에 4흘 연속으로 올랐다가 1.2% 조정받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전쟁에 대한 여파, 영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EU 국가들은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은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캬크 지수는 0.6%대를 전후한 하락세가 나와줬고요. 이제 EU에서 탈퇴한 영국은 0.5%대. 그러니까 다른 증시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적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전쟁과 관련해서는 평화회담이 지속은 되는데 진척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악재였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PCR 검사에서 검색이 되지 않고는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행주가 다 하락을 했고 원자재가 올라가는 흐름으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7%나 그야말로 폭등을 했습니다. 다시금 이 110달러를 넘기면서 11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에서는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0.3%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값에서는 이 파월 의장의 발언과 그리고 원유의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서 0.3% 그리고 수익률 역시 8.5bp나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2.23%의 거래를 마쳤지만 장중에는 2.3%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약간은 숨고르기 하는 구간에 접어든 것 같은데요. 3대 지수 살짝 하락했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었습니까? 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겹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파웰 의장이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씩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오늘 국채금리가 급등한 상황을 나타냈는데요. 파월 의장은 전미 기업 경제학회에 참석해 인플레이션의 예상보다 가파른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연준의 긴축 전환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특히 한 차례 FOMC 회의 또는 이후 회의들에서 연방기금금리를 0.25%보다 더 높은 좀 더 공격적인 행보가 적절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즉 예상했던 것보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심각하고 이에 따라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긴축 전환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주식시장에 부담을 가한 하루였는데요. 현재 채권시장에서는 5월 3일부터 4일간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0.5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을 약 50%로 점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은 지난 16일 FOMC에서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올해 추가로 6차례, 내년 4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내년까지 모두 11차례의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흥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더욱 훼손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지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신흥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신흥국이 하는 역할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전쟁 후 폭락한 러시아의 자산을 서둘러 처분한 대형 자산운용사와 기관들은 다른 신흥국 자산 시장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신흥국 주식시장은 연평균 3.3%의 수익을 기록하는 데 그쳐 같은 기간 글로벌 주식시장 수익률인 11%와 미국의 수익률인 12.1%에 비해 크게 부진한 수준을 보였고 지난 10년 동안 신흥국의 채권 시장의 연수익률 역시 4%에 그친 반면 미국 고금리 채권의 수익률은 6.1%를 나타내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10년간 기관 투자자들은 꾸준히 신흥국 시장의 채권과 뮤추얼 펀드를 사들여 왔지만 투자자들은 지난해 신흥국 시장에서 40억 달러를 회수했고 올 들어서만 무려 73억 달러를 회수했다고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의 CEO를 역임했던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스 수석 경제 고문은 선진국 증시와 채권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에 따른 더 큰 수혜를 입었다면서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자산이 신흥국보다 수익률을 능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주요 은행 중 처음으로 비상장 가상자산 옵션 거래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업체인 갤럭시 디지털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연동된 파생 상품인 비트코인 차액 결제 옵션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이 거래는 기초 자산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고 만기 때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형태의 거래를 뜻하는데요. 이번 상품은 지난해 골드만이 시작한 CME 그룹의 거래소 기반 비트코인 상품과 비교할 때 골드만이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되는 상품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골드만 측은 갤럭시와 함께 첫 번째 현금 결제 가상화폐 옵션 거래를 이행하게 돼 기쁘다면서 우리의 디지털 자산 역량과 자산 분류의 더 넓은 발전에 중요한 진전이라고 자평했고 이번 골드만의 행보가 월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에 추가적인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주목할 만한 결정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버크셔 해서웨이와 관련된 그런 재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간밤에서는 이 미국 보험사를 인수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보험사인지 내용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에게 116억 달러에 인수된다는 소식으로 미국 보험사 엘러게이니의 주가가 오늘 25% 폭등해 844달러 6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인수액은 지난해 말 기준 엘러게이니의 순자산의 1.26배로 주당 인수 가격은 848달러 02센트로 지난 금요일 엘러게이니의 종가 대비 25.3%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인데요. 이번 인수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2016년 항공기 부품 업체인 프리시전 캐스트 파트를 37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한편 엘러게이니는 손해보험과 상해보험, 재보험 등 여러 종류의 보험업은 물론 수익성이 높은 비보험 사업 부분도 다소 보유하고 있어서 미니 버크셔 해서웨이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버크셔 해서웨이도 보험과 철도, 에너지, 유틸리티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이번 엘러게이니 인수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기존 보험 자회사인 가이코와 제너럴 리든과 함께 보험업 부분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예정된 경제 지표는 없으며 개장 전 카니발 크루스, IHS 마켓, GDS 홀딩스, 그리고 폐장 후에는 어도비 잉크, AAR 코프, 포시마크, 그리고 워딩턴 인더스트리즈가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